우리 신 교수님 좀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근데 자료에는 그 왜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서 실패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까 발표에서는 그걸 저 토론 때 하려고 아마 아껴두신 것 같은데, 그 스위스라든지 핀란드, 독일 이런 데서 이제 그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 하다가 결국 그 국민투표에서 예, 부결되었거나 예, 예. 뭐 또 이제 한번 해보고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그만두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일단은 실험, 성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그,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를. 근데 저 실험을 앞선 사람들이 실험해가지고 모두 그걸 이제 아, 이건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이다. 그리 봅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는 것을 성공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 이상한 소리로만 해서 무시당하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실험을 정규기관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또 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서초구에서 실험을 시작한다고 그랬었는데 주민 그 뭡니까 시의회 투표에 붙인다고 그러는 서초구에서 예. 청년들에게 뭐 얼마를 줘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실험이 갖는 의미가 별로 크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아, 우리 뭐 부동산 정책도 실패라고 보지 않잖아요, 지금 현 정부는. 그래서 참 그 요인이 다양해가지고 예. 선뜻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 팩트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게 참 염려가 되는데 염려가 되죠. 우리 그리고 틀림없이 정영덕 아마 총장님 이저 행정학을 전공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좀 그 해결책인가 또 탈출구가 있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서 질문 먼저 한번 테이프 끊어 보시죠. 아,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저, 사실 행정학자로서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하면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연 소득 재분배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고 관련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달 시스템, 델리버리 시스템 차원에서 소위 그 캐시로다가 주는 아니면은 인카인드, 그러니까 이 현물, 뭐 여러 가지 서비스로 소득을 재분배할 거냐 하는 두 가지 그 수단과 소득 재분배의 정도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밀턴 프리드만 신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가 이제 60년대 뭐 착정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제 이 밀턴 프리드만의 그 기본소득 인컴 부의 소득세제죠. 네가티브 인컴 시스템이 얘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70년대 말 소위 신자유주의가 막 이렇게 이제 확산될 때 프리드만의 그 부의 소득세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소위 이제 부의 소득세제, 네가티브 인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주에서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저지 주에서 이제 실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음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 시스템이 굉장히 호응을 받았죠. 왜냐하면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관료제에 대한 불신이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관료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복지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냥 불신이 본래 강한 나라입니다. 반면에 그 독일에서 이제 그게 그 기본소득 제도가 이제 부결됐다고 아까 신 교수님의 정리한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 독일과 같은 나라만 해도 관료제에 대한 신뢰가 있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관료제를 통해서 그 복지제도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별로 오늘날까지도 없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 관료제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 전달 체계가 관료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아주 불신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밀턴 프리드먼 같은 사람들이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오히려 개인의 자유에도 좋고 또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위 그 리키 바킷 그러니까 이제 물통에다 소득을 담아서 부자한테서 가난한 자한테 옮겨주는 과정에서 그 물통이 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득이 부자한테서 가난한 자로다가 이렇게 100%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물통이 새는 물통에다 담아서 주니까는 낭비가 많다. 하는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많이 났고 그것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고 더 그런 이제 그 견해가 이제 이렇게 더 유행이 되고 그것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소위 신자유주의의 하나의 기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달 체계의 문제. 우리가 소득제 분배를 한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 소득 재분배를 이제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이제 영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본래 영국은 아주 인카인드, 즉 그냥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하는 게 굉장히 이제 강했던 나라인데.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노동당도 그래서 이제 대처 정권한테 이제 정권을 10여 년을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잃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노동당이 집권하는 계기는 뭐냐면은 과거식의 인카인드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아니고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인 것을 이렇게 채택하는 소위 제3의 길을 내세움으로써 비로소 노동당이 재집권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복지정책, 과거식의 복지정책에 의해서 일일이 직접 서비스도 주고, 뭐 의료 세대도 주고, 이런 것에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한 아니죠. 신자유주의하고. 그래서 이제 현금 중심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제3의 길을 쪽으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경쟁은 그런 그 인카인드냐 인캐시냐에 초점을 둔 거라기보다는 소득 재분배를 조금 더 하자는 얘기가 이렇게 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하위에 속한다라는 얘기 등등 그것은 전부 뭐냐면 우리가 소득 재분배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주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득 재분배를 더 많이 하자라는 그런 주장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놔두고 가자는 거죠.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복지 시스템은 다 대체하자는 개념이었고 반면에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그 기본소득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복지제도 놔두고 플러스해서 더 주자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소득 재분배를 더 많이 하자라는 그런 걸 기존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 신 교수님이 결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사안이죠. 그래서 그 지금 사는 이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것을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투표할 것인가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치적인 사안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제 AI 시대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로봇가 이제 많은 것을 대체할 텐데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 꼭 이제 과거와 같이 일할 의욕이 없거나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이 AI 시대의 특수한 상황, 그냥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고 전제했을 때, 그때는 상당한 국민의 그 상당 비중에 있는 국민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렇다면은 뭔가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 필요해지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우리 사고 방식을 넘어서는 수준의 그런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본소득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정생님 옳고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또 사실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뭐 대선이 내년인가요? 내년이죠? 전해인인가? 내년이죠. 대선이. 그렇죠, 내년.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코로나로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해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지지를 획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번 총선 때도 여당이 뭐 4인가고 100만 원 얘기하니까 뭐 한쪽에서는 뭐 2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 선거전에서 경쟁적으로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아까 우리 정용덕 총장님께서 이제 AI 시대 그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쉽게 공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 AI 시대에서 자원이 그렇게 마련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필요성도 지금 이제 AI 시대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측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계 경제 포럼 같은 데서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 산업화가 시작될 때도 그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AI 시대가 되면 또 다른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직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거를 가지고 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얘기는 이미 그 노동의 종말을 쓰는 리프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오래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노동의 종말 시대가 와가지고
국가에서 기본적인 건 다 보장하는 사회 배급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직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노동 시간을 뭐 축소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일자리를 나누어 갖자는 얘기도 나오고 또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걸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데 아직은 좀 성급하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박정순 교수님 질문하시. 논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우리 큰 그림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탐구에 대해서 어떤 그 식견을 제시하시는가 하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소득에 관한 7개의 원칙이 되지만은 그 원칙도 보면은 그 세 사람 비교한 거, 뒤에 많은 정치가들 비교한 걸 보게 되면은 누구도 그 7개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켄슈타인이 얘기하는 하나의 그 패밀리 리sem브런스지 7개의 원칙이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도 한 번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뒤에 보면은 부드러운 사회주의가 나오는데 저는 느슨한 그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초 자체도 좀 역시 느슨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서도 정기성과 또 충분성의 문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널 컨플릭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령 프리드만의 예를 들으면은 권리에 기초한 지급도 하지 않고 보편적 급도 아니지만은 현행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건데 여기 원칙 7번에 보면은 수단적 대체를 반대하는 아마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의 경우는 아마 좌파 리버테리언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사실은 보편적 소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병, 여기서는 선생님 복지함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복지함정을 이라는 그 가장 큰 악, 그러니까 최대 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으로 한 것이지 이 사람은 어쨌든 리버테리안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좌파 리버테리안 나오고 우파 리버테리안 나왔습니다만은 리버테리안이라는 말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좌파 리버테리안들은 그냥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는 복지 자유주의도 있고 평등 자유주의도 있기 때문에 꼭 리버테리안 안에서 그 기본적 소득을 담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오히려 나중에 실질적 소득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리버럴리즘에서 복지 리버럴리즘도 있고 그 다음에 롤즈적인 평등 리버럴리즘이 있으니까 좌파 그 리버럴리스트 속에 있지 말고 좀 더 자유주의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프리아스 여기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롤즈적인 생각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는 최소 극대화의 문제도 나오고 또 실질적 문제, 자유주의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로 이행했다고 보는데 맨 마지막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회주의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도 반대를 하고 좀 더 온건한 그러한 자유주의인데 그러나 맨 뒤에 보면은 사유재산의 인정에서 출발한 근대 문명은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카타스트로피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부드러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거부했었던 그러한 사유재산은 결국 기본소득을 위한 하나의 재원을 마련할 텐데 물론 알래스카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더라도 석유 하나만 가지고도 기본소득을 이뤄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는 재원 마련은 상당한 이념적인 그러한 충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유재산의 인정에서 출발한 근대 문명은 붕괴될 거다 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복지국가도 일단은 아마
기본적 소득을 통해서 복지국가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그 현실적으로도 다른 많은 나라들이 실패를 했고 알래스카는 하나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보편적 기본소득을 추구하기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만은 많은 국가들이 결국 재원 때문에 실패하고 기본소득은 다음 세기에 아마 또다시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가 나을 것 같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부드러운 사회주의인데 어떻게 사유재산의 인정에서 출발한 근대 문명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카타스트로피 이론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큰 그림에서만 얘기를 했고요. 좀 이따가 좀 자세한 건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큰 그림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예, 뭐 제가 이게 논문으로 쓴 거는 The 아니고, radio model. 예, 조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어느 쪽에 집중을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결국은 이게 공유부에 좀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유부. 그리고 이 레프트 리버테리언이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입장이더라고요. 안전한 공산주의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도 반대하고, 그래서 레프트 리버테리언은 그 중간이다, 자기들이 서드웨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리버테리안의 자유를 따오고, 그 다음에 그 자연자원의 어떤 그 공동재산이라고 하는 걸 붙여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사회주의적이라고 봤는데, 이 한 파레이스는 재미나는 주장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86년 논문에서 자본주의적인 공산주의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적인 공산주의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가 말하는 사회주의를 거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데, 그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듯이 생산수단에 공유합니다. 사회주의는. 그 다음에 노동에 따른 생산물의 분배. 이 두 개는 없이 그가 말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라고 하니까 전통적인 사회주의론하고 상당히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가가지고 노동하고 관계없이 분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사유재산을 무너뜨리게 되지 않겠는가. 세금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공동자산이 지금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세금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헨리 조지처럼 토지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원 마련에 여러 가지 세금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기본 정신하고는 관계없이 엄청난 세금을 거두게 되고, 그러자면 결국 사유재산을 상당 부분은 침해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고, 박 교수님 그 설명상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좀 가격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본주의가 뭐 아니요, 그 얘기를 하려면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현재는 아마 복지국가 체제 거의 다 몇 나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붕괴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공동부에서 과연 창출될 수 있겠느냐. 아까 여기 논문에 왔을 때도 보면은 공동부는 개인의 사유재산 중에 일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동부가 개인 사유재산들의 합계보다 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보기에는 아마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공동부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부를 가지고 이러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는가. 그런대로
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요즘 여기서는 그 마켓 소셜리즘이라는 이제 새로운 신조어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시장 사회주의의 관점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 시장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인정을 하고, 만약 이 실질적인 문제, 만약 여러 가지 실험이 다 실패하고 뭐 알래스카가 정도 했다고 할지라도 이념적으로는 살아남겠지만 결국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기본소득의 재원이 어떻게 오게 되는데, 그것은 여기 그 원칙의 가장 중요한 보편성과 그게 정기성이죠. 그러한 돈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원칙은 역시 7가지 중에서도 그 원칙은 가장 중요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여기 그 아까 표현하는 거 보면 맨 나중에 유비시스트란 말을 쓰셨는데, 그 영어로 봤을 때는 맨 그 21페이지에 Universal Basic Income 이스트의 약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Universal Basic Incomeist 약해서 유비시스트라고 쓴다면은 보통 그 제가 이제 사전들 좀 찾아보고 하니까 위키피디아에도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엔트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1번을 좀 더 강조하려면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제 1번을 제목에다 집어넣는 게 어찌 않겠냐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제가 그냥 장난삼아 만들어 본 말입니다. 아,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예. 어떤 학자들은 그 공유부를 90%로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90%를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중에. 저는 Universal Basic Incomeist에서 약자로 이제 봤는데, 네, 그럼 나머지 질문 하나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실험이 충분히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고, 지난번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보기 70만 원 받은 것 같은데, 70만 원 받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없었고, 제 2차로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지불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지불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험이 된 것은 기본소득보다는 최저소득 임금 있잖아요. Minimum Wage System.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날 채택이 됐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시장이 상당히 거부를 하고, 또 사람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인건비를 지르기 위해서 사람 내보내고, 또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인들도 또 나가게 되고, 또 대학생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같은 여러 가지 등등이 나오는데, 최저소득,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노동을 하고 완전 교육으로 가는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올려주려는데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난리고 시장이 반대를 했는데, 기본소득의 문제는 그거보다 잘 받아들이겠어요? 잘 안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택도 없이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최저임금 많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정책에 그 뭐라고 할까요? 저항이 좀 우선 심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역효과가 많이 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 정부 같으면은 뭐 여론하고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속성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후퇴했다고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만, 그거를 후퇴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학자들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럽죠.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이 힘이 막강하니까 그냥 뭐 막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반대를 시큰 반대만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가, 우리의 정치가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학순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이제 서로 이렇게 그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끊겨가지고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은 정치적 그 기본소득에 대한 그 어떤 필요성과 그 철학적 입장에서 어떤 정당성 논의에 대한 그런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어떤 절차나 이런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과정 없이 상당히 이제 정치적 그 포퓰리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근간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위험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론적 필요성과 어떤 정당성 그보다도 실제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철학적인 좀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향에서 좀 더 낮은 그 어떤 차원에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논의들이 좀 더 전개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친 교수님의 어떤 좀 더 오늘 발표하신 그 내용에 덧붙여서 좀 우리 사회의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너무 좀 뭔가 좀 낭만적인 그런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러한 어떤 그 소리들이 너무 크게 울려서 국민들이 어떤 그 뭐랄까요 마음을 이렇게 좀 뭔가 그 움직일 수 있는 또 우리 사회를 새롭게 어떤 좀 미래를 좀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데 오히려 좀 저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조급한 그런 어떤 정책으로서 이게 많이 좀 그 확산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많거든요. 성 교수님께서 아까 대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정말 너무 어려운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더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상당히 잘 살게 됐는데 이 잘 살게 된 것은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만의 생각인 것 같고 그간에 어떤 성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의 열매가 골고루 퍼지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게 문제다. 이런 우리 동양의 고전의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바꾸라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사회적 합의를 넓혀서 기본적으로는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많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공정하지 못한 측면도 많고 또 그리고 생명이 너무 소홀히 다뤄지는 그런 측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공동의 합의는 지금 진영론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부터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이야기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제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이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구현되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 격차는 점점 더 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양극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 의제로는 지지를 많이 받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선 필요한 거는 이런 빈곤 문제라든지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우리 국가장학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통계, 어제 중앙일보에 났던 건데, 스카이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등위분류로 봤더니 9분위, 10분위, 이 소득이 제일 높은 20%죠. 9분위, 10분위의 가정의 학생들이 거의 뭐 50%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일반 대학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일종의 부의 대물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학력 대물림이 일어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과연 문제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이냐, 또 뚜렷한 대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 진학률이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1년에 받는 학생들이 6분위인가 7분위까지 받아요. 8분위 조금 받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국가장학금을 60%에서 70% 정도까지 받으면 이분들은 되게 중산층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학에 진학을 안 하는 30% 정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인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는 70%한테 표를 얻는 걸 주는 것이 30%한테 표를 얻는 걸 줘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은 다수의 이익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융자가 아니라 학자금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에 안 온 학생들한테.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주장하는 분들도 80%가 이익을 보고 20%만 불이익을 본다. 이러니까 이것이 선거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운 분들은 혜택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기본소득이 되면은. 그러나 20%나 30%를 혜택을 주는 정책은 투표에서 소위 말하면 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정치적으로는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정치적으로 풀리지만은 그 정치에 내재한 위험성도 사람들이 좀 각성을 하는 게 좋겠고, 오히려 지식인들도 그런 걸 좀 각성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지식인들 보더라도. 대부분 지식인들은 많이 분배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하면 생산 나눔을 늘릴 거에 대한 관심 없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나눌 거에 대한 관심만 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고 해서, 이건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지혜롭게 해결을 하겠죠.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우리 사회 사태를 보게 되면은 걱정스러운 측면이 점점 많습니다.